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집무실에 달아놨다는 그 CCTV를 두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 등이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겠냐라고 반박을 하자 검찰이 그 CCTV 작동 안 한다라고 맞선 겁니다. 여기에 유동규 씨도 그 CCTV 다 가짜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CCTV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 가짜라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자랑해왔던 CCTV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본인의 집무실에 CCTV를 달아놓았다라고 대선 기간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돈 안 받게 누가 돈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청렴 결백의 상징이 바로 그 CCTV였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재판에서 그 CCTV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 CCTV 확인해 봤는데 작동도 되지 않은 먹통이다. 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유동규 씨도 옛날부터 그거 가짜였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청렴의 상징이었던 CCTV가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CCTV 논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교체.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3면 기사 함께 보시죠. 누가 교체됐을까요? 김성한 대통령실 외교안보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됐습니다.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의 실장이 방미 직전에 교체가 된 건 매우 이례적인데 그런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미국 측이 제안한 대통령 내외끼리의 문화 행사 가수 블랙핑크가 공연을 하는 그 행사 일정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경질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조간신문은 사설에서 아이돌 공연 때문에 국가안보 사령탑을 경질하는 게 정상이냐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블랙핑크 미스테리인데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CCTV, 그렇죠. 두 번째 미스테리는 그 CCTV가 작동이 되는 정상 CCTV였냐 아니면 가짜로 달아놓고 나 CCTV 달았다라고 한 것이냐의 논란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청렴 결백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집무실의 CCTV 정진상 전 실장은 CCTV가 버젓이 있는데 내가 뇌물 받았겠냐라고 항변했는데 그 재판에서 검찰이 그 CCTV 가짜다. 그리고 유동규도 정진상이 나한테 가짜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저런다 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동규와 검찰에 따르면 그 CCTV는 작동이 안 하는 가짜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가짜 CCTV를 설치해놓고 그간 국민들 앞에 작동하는 것처럼 얘기해왔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힘 빼기. 한국일보가 오늘 6면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여당일 땐 뭐하고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 대통령 힘 빼기 논란. 법무장관 배제안, 대법원장 추천위를 구성하고 위원회 추천 후보 중에 지명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거론됐지만 여당일 땐 안 했습니다. 그러다 야당이 되자 대법원장 임명권을 두고 또 대통령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수당 입법 권한을 앞세워서 대통령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 그 논란의 중심에는 양곡관리법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활성화. 경향신문이 오늘 2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죠. 관광객 유치로 내수 살리기,
미국, 일본 등 22개국 여행 허가 면제, 정부가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6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들 휴가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갈 때, 휴가 갈 때 숙박업체 3만 원 할인하는 등등등등, 숙박, 유원시설, 철도, 항공, 캠핑장, 휴가비 등등 600억을 투입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자세한 내용 마련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어떻게든 활성화해야 한다.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이런 대책을 꺼내 들었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벚꽃이 벌써 활짝 피고 있습니다. 때 이른 봄이 성큼 찾아온 봄날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서재현 전 상근 부대변인,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빈방미라는 큰 일정을 앞두고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용산 안팎에선 경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블랙핑크 때문이다 이런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돌연 경질, 미스테리 그 이유는 뭘지 첫 번째 이야기에서 긴급히 다뤄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블랙핑크 여자 아이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전격 교체. 그 교체 이유가 정말 아이돌 때문일까? 안보실 미스테리. 자, 일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될 것이다 라는 단독 보도는 저희 동아일보가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경질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부인한 지 하루 만에 결국 저희들의 보도대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왜? 어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다음 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정말 초일기의 상황에서 외교안보 사령탑이 교체된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조태용 주미대사가 후임으로 내정됐습니다. 후임자는 여러 외교가에서는 훌륭하다라는 정평이 나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국가안보실장부터 외교 담당 비서관들이 계속 줄줄이 교체 내지 경질된 이유가 상당히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사실상의 경질이라는 얘기가 용산 안팎에선 나옵니다. 사실상의 경질, 함께 보시죠. 보직 제안 당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 말씀드렸다. 여건이 충족된 듯하다. 저로 인한 논란. 자, 이 논란이라는 얘기를 김성한 실장이 하고 있어요. 나로 인한 논란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안 됐으면 그렇다면 뭔가 논란이 있다라는 걸 김성한 전 실장도 스스로 얘기하면서 사퇴의 변을 내민 겁니다. 자, 일단은 김수경 교수님. 경질의 이유가 블랙핑크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12년 만에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미국에 하게 되니까 그때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가 함께 공연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 뜻을 담은 문서를 이제 한국 측에다가 계속 보낸 거예요. 예. 주미 대사관을 통해서. 그게 1월 달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3월까지도 이게 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한국 측으로부터. 그리고 윤 대통령도 그 사실을 3월에서야 알게 됐고 그 과정에 주미 대사관에서 7번이나 답을 달라는 서한이 갔는데 이게 안 오니까 윤 대통령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경질이 됐다라는 설이 지금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여러 신문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갖가지 설이 사실 존재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 경질이 되거나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당일 전에는 의전비서관이 바뀌었고 이제 방미를 한 달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비서관이 바뀌더니 국가안보실장까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납득이 어려운 거죠. 예. 뭐 그냥 평시에 교체될 때가 돼서 교체를 했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중요한 일정을 이렇게 바로 앞에 두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궁금증이 더해가는 가운데 또 일각에서는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랑 좀 각을 세워서 좀 잡음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그 한일 해법을 둘러싸고 국가안보실장은 좀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뭐 김태효 차장은 승부를 보자. 뭐 이런 의견 갈등 때문에 예전부터 좀 갈등의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잡음들이 일어나면서 전격 경질된 게 아니냐 지금 예. 그런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외교안보 라인 내에 이른바 알력 다툼이 있었고 그런 알력 다툼이 있었던 터에 여러 가지 실책들이 누적돼서 경질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추측은 바로 그 블랙핑크가 거론됐던 그 행사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경질의 주요 사유라는 설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보도에 따르면 1월에 미 행정부가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가 합동 공연을 하고 대통령 내외가 함께 보는 문화 행사를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7차례 전문을 발송했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령탑으로 있는 국가안보실에서는 응답을 주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보고도 누락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3월 초 윤 대통령이 다른 경로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경위 파악을 했는데 그 책임자의 김일범 의전비서관 그리고 뭐 김성한 안보실장 등이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다라는 설입니다.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됐죠. 그제 윤 대통령 김성한 실장이 오찬했고 김성한 실장도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뒤늦게 행사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 대통령이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김성한 실장, 김일범, 이문희 비서관이 책임 있다고 보고 경질 결정했다라는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도 한 보도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결국 이제 블랙핑크가 등장할 공연이 그 제안이 미국의 제안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고 이 사실을 다른 경로로 대통령이 보고받았고 대통령은 이거에 이제 책임을 물어서 경질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인데 이양수 의원님, 네. 블랙핑크 때 경질된 거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블랙핑크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이 안보실장이 경질됐다 하는 어떤 휘발성 있는 뉴스 때문에 지금 아주 언론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거의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이 예. 김성한 안보실장 네. 전격 사의 교체예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김성한 그 실장은 그 대학교 교수 출신입니다. 학자 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집권 초반에 그 한미 동맹이라든가 한일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대유럽 OECD 관계들에 대한 큰 틀과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런 큰 틀과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립이 됐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한일 협상을 진행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은 아무래도 학자 출신보다는 기존에 이런 업무를 해봤던 관료 출신들이 적합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크게 그 기획을 했던 김성한 실장한테 이 일을 맡겨놨는데 이 이제 한일 협상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디테일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의 문제가 노정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했고 그런 논의들로 인해서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서서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섰는데 그 대통령실의 방침이 섰는데 그것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냐 한미 정상회담 이후냐 예. 시기 조절이었는데 사실 요번에 이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공연 예. 이것이 보고되지 않은 요 사건이 트리거가 되긴 했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워낙에 또 중요한 우리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도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잠깐의 디테일에 대한 뭐 약간의 실수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김성한 실장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이 일들을 많이 해본 정통 관료 출신들로 특히 미국의 아주 정통한 우리 조태용 실장 후임 실장을 통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해나가는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내에서 뭐 특정인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김성한 실장과 다른 라인이 알력 다툼이 있었다라는 추측 보도도 있거든요. 알력 다툼은 없었습니까? 알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교 안보 라인은 항상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경파들은 주로 관료 출신이라든지 정치인 출신들 이런 분들이 항상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주로 학자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온건파들은 아무래도 좀 좌고우면하고 앞뒤 전후 사방을 잘 살펴서 가자는 이 두 측이 항상 대립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나 뭐 이런 것처럼 자주파와 동맹파가 막 치열하게 너무 심하게 싸우는 이런 관계는 아니었고 이번에는 온건과 이 강경파 사이에서 이를 좀 빨리 매듭을 짓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자라는 착과 여론 좀 살펴가면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측인데 이걸 알력 다툼이라기보다는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의견차,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김수영 교수님 또 통일연구원에서 핵심 연구위원 출신이시잖아요. 그 미 행정부에서 바이든 내외와 윤 대통령 내외가 함께 문화 행사를 하고 우리의 한류 스타 블랙핑크와 미국의 뭐 정말 유명한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합동 공연하는 걸 좀 같이 관람하는 일정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7번이나 전문을 보냈다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요청이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블랙핑크 섭외하는 게 하루 이틀에 될 일도 아니고 아무리 뭐 용산이지만 블랙핑크 섭외하기 좀 힘들거든요. 시간적 여유도 줘야 되고. 근데 김성한 실장은 이걸 보고 받았을 텐데 왜 미국 측에게 답변을 안 하고 왜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을까요? 그게 참 의문이에요. 사실 레이디 가가와 같은 월드스타 또 블랙핑크와 같은 월드스타가 일정을 이 둘이 또 맞춰야 되잖아요. 일단 섭외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죠. 이 둘이 같은 날 같은 시간을 빼야 된단 말이죠. 제니가 요즘 얼마나 바쁜데. 그러니까 이거 사실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1월 달에 당초에 한 3개월을 앞두고 진작에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보여주기에는 좋은 행사입니까? 사실 홍보성으로 따지면 정말 이만한 행사가 없어요. BTS가 뭐 미국에 가서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했지만 레이디 가가와 한류 스타가 같이 선다?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위상도 높아지는 것이고 아 이제는 뭐 블랙핑크가 오히려 그렇죠. 위상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와 예. 여러 가지가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사실 예. 한미 관계에 관심 없는 사람도 주목할 수 있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제니 일정 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미리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김성한 실장과 그 국가안보실에서는 왜 그래서 좀 답변이 없었을까요? 이런 이제 연예인들의 행사 혹은 홍보와 관련된 거를 너무 좀 별게 아닌 걸로 보거나 예. 나중에 결정해도 이게 급히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아. 연예인들을 되게 쉽게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일종의 실책이군요. 저는 만약에 보고가 7번이나 제대로 가지 않고 누락이 됐다면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결정해도 예. 되겠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는 제일 먼저 섭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보고가 되고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뭐 연예인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뭐 부르면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추측입니다만. 네, 추측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안보라는 이유로 굉장히 정보를 바깥으로 누설되지 않게끔 하려는 그 경향성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보가 제대로 안 간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보실 내에서도 정보 차단을 너무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뭔가 판단 미스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런 큰 행사는 어쨌든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야 되고 미국에서 먼저 심지어 제안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이걸 큰 이벤트로 만들고 싶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미국에서 먼저 그렇게 제안해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가지 않았고 7번이나 제대로 가지 않아서 대통령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럼 이건 사실은 만약에 이것이 문제였다면 경질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블랙핑크 섭외 못한 거 대통령이 보고 안 한 것만으로도 경질할 수 있는 사유다. 아니, 미국에서 7번이나 전문을 보냈는데 예. 그게 나한테 한 번도 제대로 오지가 않았다? 이건 뭐 사안이 블랙핑크이기 때문에 아이돌이기 때문에 아유 아이돌 때문에 무슨 안보실장을 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다른 사안이었으면 어땠을까? 사안의 본질은 블랙핑크가 아니라
이 대통령을 두고 외교 라인과 미국 라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본질은. 그렇죠. 미국에서 어. 그렇게 중요한 제안을 해왔는데 그게 블랙핑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7번이나 온 전문을 내가 한 번도 못 들었다? 저는 그럼 대통령이라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7번 전문이 오는 동안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정말로 속이 탔겠군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사실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대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돼야 대사관도 일을 잘할 수가 있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왜 답이 안 오냐고 할 테고, 보냈는데 또 대통령실에다가 빨리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속이 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들으셨던 것처럼 김은혜 수석은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사의를 수용했다고 했고, 저희의 단독 보도 직후 용산 대통령실은 경질은 없다, 교체는 없다라고 부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결국은 경질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도대체 이번이 3번째 연속 경질인데 경질의 이유가 뭐냐라고 따지고 나섰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실장,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모두 경질되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김성한 실장은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그 논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누가 외교 안보 라인의 경질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재현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서는 누가 이 경질을 주도하고 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질을 누가 주도했느냐, 그런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외교가 어떻게 보면 국익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막을 필요가 있다. 뭐 외교뿐만 아니라 뭐 총선, 대선, 우리의 모든 삶에도 보면 뭐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왜 나만 자꾸 어떻게 보면 외교 바깥으로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운이 없게 떨어지니, 그것이 아니라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에 가장 큰 재난 사고가 났을 때는 29번의 같은 원인의 작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300번의 운이 좋게 그 사건의 같은 원인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연은 없다. 그래서 재난, 뭐 총선, 우리 정치권에서도 매번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결국엔 큰 재난이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교도 한미 회담을 앞두고, 그리고 뭐 좀 뒤돌아가면 뭐 난리면이라든지 뭐 한일 관계에서라든지 이런 국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고 국익이 훼손되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건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국익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정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레이디 가가를 왜 보고 안 했냐. 그런 보고를 했다고 치면 모든 대통령이 사소한 일단의 그 정결권이 있는 실무진의 책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하고 다 보고를 받을 것인가. 예. 그런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절차도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교는 국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계속 이런 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의 사후 보완은 무엇인지 계속 문제 제기를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은 외교안보실을 중심으로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여자 아이돌 때문에 경질이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아이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뭔가의 어떤 계속 누적됐던 것에 따른 인사 교체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방일 준비 때 무언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정구광 기자, 국가안보실장 실수 몇 번으로 갑자기 내칠 수 있는 자리 아니다. 한일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이미 개편을 구상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징용배상 해법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통령이 질책한 적도 있다는 정부 소식통의 전언도 있습니다. 무언가 대통령이 펼치려던 어떤 외교 안보 드라이브와 그 속도 내지 방향과 김성한 실장이 추구하고 있는 속도 방향이 애초부터 맞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안보실장 전격 교체 미스테리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미스테리입니다. 그 CCTV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미스테리가 불거졌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달아놨다는 그 CCTV. 저거 가짜냐 진짜냐 진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미스테리도 희대의 미스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 집무실 CCTV 진실 공방 내용부터 보시죠. 정진상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본인 재판에요. CCTV가 설치된 시청 사무실에서 어떻게 금품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그 CCTV 가짜 모형이다 라고 검찰이 확인한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그 CCTV 가짜 모형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정진상 측이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 유동규가 해당 상황을 지켜보며 피식 웃기도 했다라는 취재 기자의 포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확인을 해보니 성남시청 등에 달았다는 그 CCTV는 작동이 안 되고 연결도 안 돼 있었고 일련 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가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도 요 CCTV 가짜 설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오늘 그쪽에서는 거기에 음성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전혀 뭐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의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초유의 CCTV 논란인데 이 강력기 형사 출신에게 이런 건 의뢰를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박승배 변호사님, 네. 일단 검찰은 확인했다는 거죠. 네. 유동규 씨도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 측 정진상 실장과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성남 네, 시절 네, 때부터 네, 네, 네. 그거 가짜라고 얘기도 들었고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고 네, 네. 검찰도 가짜로 확인했다는 겁니까? 네네. 검찰도 가짜로 확인했다는 취지인데 사실 이 CCTV 논란은 어제 재판에서부터 거론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은 첫 공판 기일이었습니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인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이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간단히 답변하고 이후에 일부 증인들을 소환할지 여부, 즉 향후 입증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첫 재판은 마치기 마련입니다. 예.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시청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뇌물을 받을 수도 없는 구조였다라고 진술을 하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하다 보니 거기서부터 이 논란이 시작된 거군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재판장도 사실 이 정도의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증인이 출석해 증언하고 반대 신문, 주신문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쟁점입니다. 예. 첫 재판에서부터 재판장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CCTV가 진실인가 가짜인가라고 묻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판사 궁금하죠. 예. 판사도 이건 궁금하죠. CCTV가 가짜라는데 판사도 궁금하죠. 첫 재판에 재판장이 이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이례적이고 예. 이 정도 쟁점은 한창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나오는 예. 쟁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니 박성배 변호사가 재판장이라면 네.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예. 검사가 반박하다 보니까 첫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 같고 네. 재판장도 관심을 가질 만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듯이 검찰은 가짜임을 확인했다고 하고 다소 의아한 부분은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구속 적부심 단계에서도 이 논란이 쟁점이 되었지만 정진상 정 실장 측이 구속되었다. 이미 정리된 논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 사건은 첫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공판 준비 절차도 거친 사안입니다. 어허. 충분한 준비 기간도 부여되어 있었는데 정진상 정 실장의 변호인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와 같은 주장을 첫 재판 때부터 반복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반박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주장을 한다면 예. 검찰은 모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피고인 측이 이 정도로 강하게 주장한다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 반면에 이 정도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정진상 전 실장의 이 주장이
허위로 판명된다면 이때는 재판부로 하여금 상당히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아니 CCTV도 거짓말하는데 돈 받았다는 거짓말은 돈 안 받았다는 건 거짓말 아니겠냐 뭐 이런 심증인 거죠. 사실 시청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그 상황에서는 뇌물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 예. 즉, 이 주장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여러 근거 중에 하나에 불과해서 이 근거 중 하나가 탈락된다고 해서 그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 주장 자체는 첫 재판 때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CCTV가 허위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정진상 전 실장 측이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재판부의 심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향후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서 진위가 밝혀질 때는 다른 논란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뇌물 사건은 정황을 상당 부분 남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라도 재판부 심증에 영향을 미치는 예. 사정들을 검찰도 변호인 측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진위가 밝혀지는 순간 재판부의 심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작은 승부처는 된다. 흥미롭네요. 박성민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첫 공판은 재판장이 그냥 이러고 네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 정도 이렇게 듣고 뭐 자세한 건 뭐 다음 공판 때 다투겠습니다 하는데 딱 듣다가 재판장이 CCTV가 가짜야? 이렇게 관심을 보였다라는 건데 자 그럼 김수경 교수님 일단 검찰 측이 가짜다라고 확인한 부분이 오늘 기사에 여러 상세히 보도되고 있는데 자 이번엔 검찰 측이 가짜로 확인한 상세한 내용 검찰 측 입장 좀 상세히 소개해 주시죠. 검찰이 성남시청에 확인을 했더니 그 CCTV는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그걸 이미 확인을 했고 또 이 보통은 성남시청에 여러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번이 있대요. 그 CCTV마다 번호가 있는 거예요. 일련 번호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일련 번호가 있는. 이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건 컴퓨터 같은 이 전자기기 같은 건 다 일련 번호가 부여됩니다. 모든 기기에 다 번호가 있어요. 관리 번호죠. 그런데 이 정진상 씨가 말하는 그의 사무실에 있는 CCTV에는 아무 번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형만 달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건이.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하도 돈을 싸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뇌물 주겠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CCTV를 달면 뇌물 주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해서 우린 이렇게 청렴하고 깨끗하게 CCTV를 달았다라고 굉장히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가짜로 그렇게 달아놓고 홍보까지 해놓으면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겠죠. 아, 뇌물을 정말 줄 수 없는 구조겠구나. 근데 그걸 가짜로 달아놓고 사람들은 그렇게 속여놓은 다음에는 훨씬 뇌물을 받기 쉬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물론 이게 법정에 가서 다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리된 의혹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정진상 측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 자신 있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거짓말이었고 CCTV는 다 허위였고 유동규가 말하는 것처럼 다 그거 가짜야라고 정진상이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거는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고 정진상 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은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등이 실제 성남시에서 근무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CCTV 회로가 연결돼 있었는지 그때는 작동했는지 여부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검찰이 확인해 봤을 때 꽤 오랜 시간 회로가 끊기지 작동을 안 한 가짜 모형 CCTV만 지금 달려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물론 유동규 씨는 그 옛날 때부터 정진상이 나에게 그거 가짜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 가짜라면 이 논란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예비 후보 당시에 이 CCTV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취임을 하고 나니까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신문 꽂아가지고 책 무조건 안에 뭐 들어있어 우리 봉투야 그래서 내가 돌려줬는데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법률적으로 따지면 내가 받은 거 사실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 그 1,000만 원 줬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내가 아닙니다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가 입증해야지. 그래가지고
달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면담 요청이 확 줄어버렸어. 어쨌든 참 괴로운 추억이죠. 이재명 대표 이렇게까지 지금 대선 예비 후보 당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 반박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재현 전 부대변인이 좀 소개해 주시죠. 이거 진짜요, 가짜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어제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사실 어저께 사실 유동규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 휴가 뭐 70만 원 용돈처럼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유동규 본부장은 그게 가짜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범죄자 이재명이 아니라 좀 파렴치한 인간 이재명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요. 저 부분은 사실은 그 논란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저도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면 본인이 이렇게 광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자분이 직접 오셔서 거기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라는 영상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영상이 물론 그것도 가짜일 수 있죠. 조작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조작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검찰에서도 2011년도에 작동된 것이 CCTV가 가짜 모형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2023년 10년이 지났을 때 이걸 확인해 보니까 연변이 없고 가짜 모형이라는 것인지를 이걸 구분해 주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런 오해가 없는 것이고요. 이거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2011년도면 성남시 구매 목록에 보면 CCTV 구매 가짜 모형으로 샀는 것인지 실질적 CCTV 있는지 이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이재명으로 몰고 갈 수는 있습니다. 검찰도. 그러나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봤다니까요. 저도 그 영상 보고 국민들 또 검색하셔서 하면 물론 뭐 저희가 본 것은 뭐 날리면 그쪽 이제 MBC였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시면은 2011년 6월에 저는 본 영상이 기억이 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논란은 이겁니다. 그때 당시 연결해놓고 기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시연해놓고 끊어놨냐. 그리고 나서 계속 그 CCTV를 내가 달아놨다라고 얘기를 한 거냐. 왜냐면 유동규 씨가 시장님 쉴 때 이렇게 다리도 올려놓고 쉬는데 CCTV가 이렇게 나를 비추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라고 물어보니까 정진상이 웃으면서 그거 다 가짜야 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유동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냐. 그럼 그 CCTV 누가 끊어놓은 거냐.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만약에 저 CCTV가 가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진짜였겠죠. 왜냐하면 그거 왜 설치하겠어요? 나는 부정한 돈 받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청렴합니다. 이거를 홍보하려고 저걸 달아놓고 그 영상도 찍고 그래서 그거를 기자들한테 제공도 하고 처음엔 제대로 된 거를 달아놨을 겁니다. 그리고 홍보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이게 녹화를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해서 했을까? 아마 집무실에서 뭐 책상에 다리도 올리고 또 가끔 가다가 뭐 남들이 보지 말아야 될 뭐 혼자 춤추고 뭐 이런 이상한 행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뭐 개인 사생활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여과 없이 저게 다 촬영이 되고 그렇게는 아마 안 할 거기 때문에 끊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러면 저걸 달았으면 저걸 누가 확인을 그 당시에 했겠냐. 보통 뭐 상황실이나 뭐 주 조종실 같은 데가 있어갖고 그 경내에 CCTV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비나 보안 요원이 그 CCTV를 계속 확인할 텐데 시장실에도 달려 있으면 시장실 것도 계속 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다들 이제 녹화가 또 됩니다. 그리고 저거는 녹음도 되는 기능이 있는 것을 달아놨다 그랬으니까 녹화 녹음이 다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에 그때서 그때 원본이 없더라도 녹화 녹음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나 뭐 그런 규정이나 그다음에 그런 증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면은 아마 그런 그 범죄로부터 면책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실 녹화하는 거를 보안 요원이 계속 보게 했을 리도 없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저거 좀 홍보용으로 쓰고 끊어놨을 것 같은데 그럼 왜 제가 이렇게까지 추측을 하냐. 이재명 대표가 사실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 지금 보여준 모습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도 남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건 끊어져 있는 작동 안 하는 그런 CCTV일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냐, 대국민 사기극이냐. 자, 그럼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훈 변호사님, 요거 그때 CCTV 가짜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수사적으로 보면. 수사상으로는 사실 오래전의 일이다 보니까 그 내역이 남아 있는지 여부만을 두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CCTV도 일종의 공적 설비라 그동안의 관리 내역을 조회해보는 방식으로 추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 내역을 살펴보면 된다. 실종은 그동안의 관리 내역을 어떻게 관리해왔고 담당자가 누구이고 그동안 관리해온 내역 자체는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고 남아있지 않다면 상당 부분 CCTV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실체관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담당자뿐만 아니라 담당자를 둘러싸고 있던 업무 협조자들, 그 외에도 성남시청에 근무한 공무원 일반들을 상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관계 유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관계는 뭐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빨리 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CCTV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말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기극인지 유동규의 아무 말 대잔치인지 요건 빨리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승현 교수님? 그렇죠. 사실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뭐 사비를 들여가지고 샀으면 진짜 이건 쉬운 거고요. 공공기관의 돈을 이용해서 그걸 달았다면 분명히 구매 내역도 있을 것이고 관리한 내역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확인해봐도 이 CCTV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일단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냥 처음에만 좀 사용하고 중간에 끊어버렸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주변에 정황들도 있을 것이고 증언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가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진상 씨의 재판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실제로 존재했어요. 존재해가지고 CCTV가 모든 걸 다 비추고 있었다. 그러면 정진상 씨에게 확 이제 무게가 실리는 거지만 지금 검찰은 CCTV가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정진상 씨의 자리를 비추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CCTV가.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사실 지금 CCTV가 작동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진상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게 들릴까요? 만약에 CCTV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정황 증거들을 검찰에서 막 이렇게 제시를 했을 텐데 CCTV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정진상의 주장도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머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가 진짜 확인이 되면은 진짜 재밌게 사건이 흘러갈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이다 그러면 이건 뭐 게임 끝이라고 봅니다. 예, 여러 출연진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려라 라고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죠. 이른바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정진상 씨 측 주장부터 함께 보시죠.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해서 위로해줬을 뿐이다. 휴대전화 버리라고 한 적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유동규의 반응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었다라고 많은 오늘 조간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엔 불리한 증거들이 있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동규 씨는 그 버린 핸드폰을 조금 아까워하는 듯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산지 얼마 안 된 아이폰이라는 거죠. 비싸요. 정진상 씨는 뭐 핸드폰 던지라고 말한 적 없다는데 제가 2주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핸드폰을 제가 던질 이유는 없었. 하나씩 좀 전에 그 시장실 CCTV처럼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강력경사 출신의 박승무 변호사님. 네. 구매한 지 2주 된 핸드폰, 새 핸드폰을 던질 이유는 없다. 상식적으로 그 비싸다. 근데 보세요. 툭 던졌어요. 그리고 정진상 씨는 유동규와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한 적 없다라고 처음에 부인을 했는데 그건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통화한 사실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버리라고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지금 정진상 씨는 휴대전화 버리라고 한 적 없다. 신변을 비관해서 위로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자, 이 대목에서는 누구의 말이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이 부분은 결국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녹음돼 있지 않으니까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이런
일종의 공모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가게 합니다만 이 의심만으로 유죄 입증을 다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은 향후 재판을 거쳐 나가면서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하는 몫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인 형사 사건이면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입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공동 피고인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쪽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한쪽은 뇌물을 줬다고 하고 한쪽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한쪽은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피고인이지만 사실상 서로 배치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고 이 공동 피고인은 통상적으로는 서로 각자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양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의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비록 공동 피고인이지만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인 신청을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도 정진상 전 실장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으로서 신청해 신문을 이어나가겠다는 자세를 취할 것 같습니다. 즉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동피고인 중 일부가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재판 진행이 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자가 증인으로서 신문을 반복한다면 이 자체가 상당히 절차가 번거로워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체 관계는 결국 각자의 증인 신문 외에도 관련자들의 진술, 무엇보다 예.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변호인이 제출하는 추가 증거나 앞으로 여러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을 텐데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정진상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428억 원 약정이나 위례 신도시 특혜 부여 의혹은 정진상 전 실장이 부인하고 있지만 이 혐의들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검찰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입증해내려고 애를 쓸 것이고 정진상 전 실장은 극렬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즉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휴대전화를 버리잖아요. 유동규 씨도 휴대전화를 던졌잖아요. 근데 유심만 빼서 던지면 포렌식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유심은 일종의 신분증과 동일한 기능에 불과합니다. 예.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불과한 것이라 네. 이 휴대전화의 원 사용자가 누구인지, 즉 소유주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만 알게 되면 굳이 유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물은 휴대전화 기계에. 예. 유심이 필요한 이유는 이 휴대전화의 사용자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지 정작 필요한 대목은 휴대전화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등입니다. 유동규 씨는 저거 증거 인멸하라고 지금 던졌다. 정진상 씨가 던지라고 시켜서 던졌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증거 인멸 목적으로 던진 거면 유심만 버리지 않고 휴대전화 채 버린 게 맞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정진상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지현 부대변인, 네. 왜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어요? 정진상 실장은 왜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추측해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불리할 증거는 진실이라도 감추는 건 어떤 인간의 심리나 성향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네. 계속 얘기했지만 정진상 전 실장은 CCTV가 가짜라고 했을 때는 유동규는 또 그거는 믿고, 그리고 또 유리한 거는 믿고 불리한 거는 또 거짓말이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어떤 그 논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휴대전화 물론 이제 교사 혐의도 중요하지만 428억 약정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를 이제 범죄인으로 낙인이 아니라 확정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주변에 그 어떤 사소한 힌트나 그 어떤 증거 자료가 큰 사건으로 이어져 가는 연결고리는 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428억 약정서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다. 검찰 입장에서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혐의를 보강했습니다. 검찰이 추가한 공소장 15쪽 어떤 혐의일까요? 법원에 제출된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 169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보다 15쪽 추가가 됐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무자본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 5천만 원의 출자금만으로 수천억 대 배당 이익을 전부 가져가게 했다. 공공주도 사업인 것처럼 표현,
민관 사이 수익 배분 구조는 일체 함구했다라고 공소장 내용 일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 대장동 사업을 이제 하려면 성남 도계공 이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업 협약서를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사전 자료가 이사회에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승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항의가 있었다고 해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없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민간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이익이 가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보면은 뭐 김만배 일당들이 3억 5천만 원 정도를 넣어가지고 수천억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재명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공영개발로 마치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환수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민간에게 가게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게 원래는 민간 개발로 할 뻔했던 걸 우리가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만큼의 공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게 꼼수인 게 뭐냐면 왜 민과 관이 같이 했냐면 관이 끼어야 땅을 싼 값에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관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민간이 진행했다면 땅을 그렇게 싸게 수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익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싹 빼고 민관으로 할 뻔했던 거를 관이 함께해서 이렇게 많이 환수했다. 이건 공영개발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거짓말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소위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혜경 씨가 2018년부터 3년간 그 경기도 별정직 5급의 배모 씨를 수행비서로 사실상 채용을 했다. 사무관 3년치 연봉,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거냐라며 고발을 한 바 있죠. 지난해 말 경찰은 절차대로 채용했고 실제 공무원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제없다.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24일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배모 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의 채용 과정 다시 살펴봐 달라. 그리고 법카를 사용한 배경, 담당 업무 등을 다시 살펴보라 라고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국민의힘이 이거 고발한 사건인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지난해 말에. 근데 검찰이 지금 다시 재수사를 요청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거가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 국회의원이 돼서 저희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뭐 민주당 자치단체장도 있고 우리 당 자치단체장도 있는데 그 자치단체장님의 배우자 그 사모님들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뭐 지인들이나 뭐 아니면은 혼자 다니시거나 그다음에 그 해당 그 행사를 하는 측에서 뭐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본 적이 있어도 공무원이 뭐 어디 뭐 운전을 해준다든지 의전을 한다든지 심부름을 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김혜경 여사의 그 수행비서 배모 씨, 배모 사무관이 뭐 음식도 배달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직원한테 음식 배달시키고 뭐 여러 가지 카드 결제한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니 그 자치단체장 배우자를 저렇게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전 이해가 안 갔고 그럼 그 다른 의원들과 그런 것들을 그 공유했을 때 전부 다 납득이 안 간다고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저거는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부린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발한 거거든요. 이것이 기소가 돼서 뭐 나중에 뭐 기소유예라든지 선고유예라든지 뭐 그런 선처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거는 완전히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었는데 검찰에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보강수사 지시를 하고 재수사 지시한 건 저는 뭐 잘했다고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저 공무원이 왜냐면 저 공무원이 그 문제의 법카 의혹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의 핵심도 저 배모 씨고 배모 씨가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공무원에게 가서 법카로 가서 결제하게 하고 나중에 뭐 카드 결제 취소하게 하고 법카로
결제하게 하고 뭐 초밥도 배달시키고 뭐 의약품도 대리 처방 받아서 전달했다라는 의혹 다 이 배모 씨가 한 일들 아닙니까? 네.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카드를 그런 식으로 한 것도 문제고요. 그 법카드를 그 지자체 장애 배우자에게 그렇게 제공한다는 것 그 자체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배모 씨가 그 배우자의 일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심부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자체가 이거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린 거죠. 이거는 그 실정법에서 완전히 그 금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그 배모 사무관이라는 별정직 공무원도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김혜경 여사도 그런 거를 부인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만약에 이것이 했다고 증명이 되면 본인들이 잘못을 한 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사건 기록에 보면 심부름한 거라든지 법화 사용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불송치했다?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완전히 엉터리로 했던지 아니면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안 하려고 했던지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재원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증거 불송치로 결정한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부족하다 다시 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절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검찰이 하는 행태가 보면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시험 출제 문제 뭐 학생으로 치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이제 패스. 이제 답은 일단 이재명은 범죄자 이재명 이렇게 자꾸 맞춰가다가 안 되니까 야 이거 안 되면 어려운 문제는 다음에 그다음 쉬운 문제 다시 계속 끄집어내는 문제 이런 식은 저는 검찰이 되게 오해받는 걸 넘어서 이건 거의 확정 편향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사실 그 언론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 동정민 앵커의 뉴스스터디 보시면은 호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4개 협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언론인들도 잘 모르고 진짜 대부분 국민이 모르시는데요. 신한저축은행 장모 김건희 여사 장모 700억 장고 증명서 불법 대출 의혹 있는데 호바나 컨텐츠가 협찬했죠. 그리고 삼성카드 4천만 원. 그런데 삼성카드가 삼성전자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도 1억 7천만 원 정도인가요? 협찬합니다. 그리고 게임빌도 2억을 협찬합니다. 그게 어떻게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연결됐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그러나 무혐의로 합니다. 무혐의 이유가 삼성카드 4,400 액수가 작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2010년도에는 김건희 여사의 자택을 삼성전자가 7억 전세권 보장을 합니다. 수사를 해야죠. 그때 이재용 관련해서도 수사가 있었는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그 논리로 제가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2010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2010년 학력 부풀리기 의혹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산을 부풀리기를 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을 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그동안 귀국하지 않고 도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주한 게 아니고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하신 거 있으십니까?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계엄의 문건의 본질적인 그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지셨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좀 잊혀진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외에 나가 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사도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계엄 문건을 한 시민단체와 민주당 의원이 공개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 뭐 쿠데타, 내란을 음모한 거 아니냐라는
라는 문제 제기를 민주당에서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안위를 흔들 수 있는 사태라면서 합동 수사를 지시를 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실시했던 수사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했었죠.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자진 귀국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했던 이 기무사의 개헌 문건이 정말로 쿠데타와 내란 음모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이었냐, 애초에. 아니면 그렇게 호도를 한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논란의 결은 기무사가 과연 계엄을 상정해서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이 맞았냐라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자, 일단은 김수영 교수님, 기억을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계엄 문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탄핵 직전에 촛불 집회가 막 한창일 때 기무사가 만들어 놓은 문건이고,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지만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아서 바로 사실상 폐기됐던 문건이었는데, 민주당의 한 의원과 시민단체가 이걸 문재인 정부 때 들고 나왔죠. 어떤 문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6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 2017년 2월경에 탄핵 국면이었죠. 촛불 시위가 한창이고 정말 전 국민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흥분된 상태, 전국이 정말 들끓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때 기무사령관인 조현천 씨가 작성한 문건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해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군이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건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위장 태스크포스 팀도 만들고 해서 그 문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이분은 9월에 퇴직을 하고 2017년 12월에 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경에 민주당에서 이런 문건을 찾아냈다라고 하면서 이건 내란 음모, 쿠데타의 시도였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서 합수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37명의 수사 인력이 90일 동안 한 100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하면서 200명 이상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이었던 이 조현천 씨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뭐 그 윗선이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혼자 한 건지에 대한 수사는 그냥 기소 중지 상태로 남겨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5,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이제 조현천 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당시 한민국 국방장관, 뭐 김관진 전 국방장관까지 다 그때 수사했는데 다 그분들은 무죄가 나왔죠, 일단. 일단 그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 조현천 씨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윗선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관련자 3명만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3명 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2명은 2심에서 벌금형이 나왔고 나머지 1명은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란 음모까지 볼 수 있느냐, 이걸 쿠데타라고까지 볼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풀려진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너무나 모두가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해서 이제 막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지나고 봤을 때는 만약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도의 문건이 아니었나. 물론 이것도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죠. 만약에 거기에 진짜 내란 음모나 쿠데타의 시도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핵심 관계자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검찰이 잘 밝혀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문 정권은 내란 음모에 준하는 일종의 군이 쿠데타를 모의한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출국 중에도 급하게 수사를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수사의 결과를 보면 용두사미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2018년 3월 이철희 의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이 계엄 문건이 있다고 폭로를 하죠. 당시 해외 방문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것이다 라며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 음모다, 쿠데타 모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국민 의혹 해소가 기대된다라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어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 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군이 국민을 진압할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 직전까지 준비한 것은 아닌지라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할 정도로 큰 논란이었는데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저렇게 언론 회견을 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문제를 크게 부풀리려고 노력을 했죠. 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쿠데타를 모의한 문건이었으면 이게 2급 문건으로 처음에 만들지도 않았겠죠. 1급 비밀로 만들었겠죠. 이거 2급 비문으로 만들어졌다가 그리고 뭐에 대한 거였냐면 혹시라도 이것이 그 국내의 어떤 소요 사태로 이 촛불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탄핵 찬반 세력들이 뭐 이렇게 싸우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이런 사태가 생길 경우에 대해서 그 비상 계획에 대해서 대비한 문서, 어떻게 보면은 그 법에 정한 대로 그걸 준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그런 비문인데 그거를 2급 비문을 가지고서 갑자기 이게 쿠데타다 그래갖고 합수단을 37명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인원으로 합수단을 꾸려가지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합니다. 근데 그 수사를 했는데 내란, 쿠데타, 심지어 계엄이라는 단어조차도 나온 곳이 없고 구두로 한 적도 없고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종결 처리되는 그런 문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엄청난 쿠데타 모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 대통령까지 이걸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조성하죠. 결국 뭐 저런 것들, 저런 몇 가지들로 인해서 기무사가 이제 완전히 간판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저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은 기무사라고 하는 본인으로 봐서는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 조직을 철저히 괴멸시키려고 저런 사기극을 벌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합수단에 정말 무리한 수사로 직원들 3명이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셋 다 무죄였고요. 2심에 가서 뭐 또 뭐 김명수 대법관 뭐 이런 분들이 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심 무죄였던 분들이 2심에서는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 유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막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야기하고 발표를 하고 했던 것에서 호들갑 떤 거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했다. 지금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상은 참 좋으신데 그 정치적인 그 상대 세력에 대해서 정말 가혹하리만큼 탄압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지현 부대변인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군대 생활 정훈 장교로서 이제 연락 장교하면 이제 새벽에 그때 실질 경험인데 총소리가 났을 때 기무 담당관이 전화 옵니다. 이 어떤 일이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사유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지휘관은 대대장이었기 때문에 대대장보다 먼저 기무 담당관에게 보고해서 굉장히 혼난 경험이 있는데, 이렇듯이 기무란 역할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군대 내에 어떤 뭐 그때 안 좋은 얘기지만 뭐 좀 이게 적절하지 않은 이제 행위라든지 그걸 감시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목적은 이제 안보 관련된 겁니다. 그냥 국군 기무사령관은 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건은 할 수는 있지만 뭐 쿠데타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 불합리하거나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행위를 우려하면은 경찰이라든지 주체 자체가 기무사령관이 이걸 문서 작성을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되고 이걸 작성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나 주체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어떤 기무사를 해체하기 위한 거는 약간 음모론을 넘어서 좀 바로 잡아야 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수사의 막바지가 왔으니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토크 콘서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피했습니다. 방청객이 문 전 대통령이 밉고 서운하지 않냐라고 하자 조국 전 장관은 아주 어려운 질문이다. 라며 밉고 서운하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답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좀 묘한 답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를 임명해 줬으니 마음에 빚이 있다고도 하고 밉고 서운한 거 없다.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죄송하다. 아니면 나로 인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정권이 연장되지 않았으니 대선 패배의 책임이 나에게 있고 지난 무수히 많은 재보궐선거에 대한 조국 국면으로 인한 패배가 나로 인했으니 대통령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상을 할 분도 계셨을 텐데 답변하지 않겠다. 그거면 서운하다, 밉고 서운하다 이겁니까? 그 이제 그 짧은 이게 5년간 4년간 같이 근무했을 때 시나리오 팍팍 갔겠죠. 예를 들어 상사로서 참모로서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개혁을 했을 때는 대통령이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시기상조다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돌아보면 맞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임명 자체를 그때 좀 안 해주셨으면 그런 면에서 또 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추측하는 것이니까요. 또 답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민정수석으로서 보좌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너무 훌륭합니다 했을 때도 그것도 이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너무 이게 실망합니다라는 이야기 자체도. 그래서 저는 이게 밉냐 이런 질문 자체에 대해서 노코멘트 자체가 그 이제 참모로서의 어떤 자세, 태도는 저는 적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울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말했다고 논란은 안 일어요, 서재인 부대변인. 근데 미워요 이러면 큰 논란인데 그게 아니라 노코멘트 이것도 사실은 논란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상사를 많이 모셨지만 또 미운 부분이나 서운한 부분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모셨다고 해서 완벽한 인간은 없는 것이고 또 본인의 참모로서 그 모든 의사 과정에서 또 이제 대통령이 다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제 추측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문제없고 훌륭했다. 이것도 저는 어떻게 가식적인 대답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걸 저한테 물으셔야지 왜 서부대변인한테 물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에 발탁을 하고 법무부 장관 시켜준 것은 되게 고마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 본인이 엄청나게 반대했었죠. 조국 당시 그 임명을 강행한 것, 수석이.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현재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의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 말 안 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하겠죠. 만약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반대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지 않았더라면 조국에 대한 수사도 없었을 것이고 정경심 씨 감옥에 안 갔을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 전 장관은 인간인지를 할 수도 있다. 조 전 장관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조 전 장관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다 더 처절하게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본인을 그렇게 발탁해서 장관까지 시켜준 분인데도 밉고 서운하다는 그런 느낌들을 여기저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튜브 같은 데서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거의 요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 본인이 욕먹고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섭섭한 거 없다는 건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소식 좀 살펴볼게요.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의 쌍특검이 무산됐습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뜨겁게 논란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뜨거운 논란입니다. 일단 야권의 쌍특검이 무산됐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손을 잡지 않고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법사위 심의되는 과정이 곧 협의의 과정이다라며 정의당은 쌍특검, 민주당이 제안한 쌍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이 하자라는 쌍특검, 정의당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도 정의당에게 양보할 수 있다라는 카드까지 갖고 갔거든요. 근데 정의당에서는 그건 논의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호히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까지 했어요. 박홍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나 의아하고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의당도 그렇기 때문에 양 특검법에 대해서 각각 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응당 답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쫓아갔습니다. 또다시 하염없이 망부석처럼 국민의힘과 검찰의 이 입장 변화나 태도만 지켜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게 서운할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특검 추천권도 사실상 민주당만 추천 권한을 갖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 쌍특검에 같이 춤을 추고 싶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 50억 클럽과 관련된 특검은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논란은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있는 대법원장 지명권을 흔들려 한다. 이게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이 그제 발의를 했어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행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지명 권한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법원장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한 후 대통령이 그중에서 고르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 임박,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박탈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뿐 아니라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도 박탈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 6개월 앞둔 시점, 그 저희가 의심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다 안 했던 법안들이 지금 야당일 때 툭툭 튀어나와 논란인 거죠. 사법기관을 발 아래 두고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손이 또다시 작동했다라며 비판을 내놨습니다. 일단 김수영 교수님, 이 법안의 내용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말고 대법원장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지명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이제 대법원장이 되는 건데요. 그 제도를 바꿔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골라가지고 허락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추천위원회 구성도 굉장히 예전에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 다 빠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할 때 그때 도입하지 그랬어요. 왜 자기네들이 집권했을 때는 전혀 하지 않던 것을 집권을 뺏기고 나니까 이렇게 남의 정부에게, 타 정부에게 이렇게 강요하는지 정말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데 시스템을 흔드는 자가 범인이에요.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요, 민주당은. 지금 장인애들의 의도는 항상 선하다는 전제를 깔고 그 선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흔들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시스템은 항상 장인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수사할 때 무슨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거 못하게 하자,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자 했지만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였어요? 조국 전 장관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허울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이게 중요하다고 한 다음에 시스템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건데 이런 식의 행태를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지켜봐야 할지 정말 답답하고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던 거였거든요. 이거 이렇게 정부가 사들이는 건 난색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정권 바뀌니까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게 압박하면서 그거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잖아요. 제발 자기 정권에서 못했던 거
정권 뺏겼다고 해서 남의 정권한테 이거 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양당 둘 다 좀 안 하기로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반론. 네, 그가 이제 시스템을 흔드는 사람이 범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당대표 뽑을 때 개입을 하셨죠. 시스템, 국민 경선 제외해버리고 당원 100% 했었죠. 그리고 나경원,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까지 다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더 그 상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 장관 배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민주적 절차.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도 보셨지만 민주적 절차나 그런 시스템은 다 있어요. 근데 예. 그것을 입안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별개라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장을 어떻게 뽑는 것보다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이 뽑는 그것만 중요하다면 법이 저렇게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이게 당내 정치하고 대법원 뽑는 문제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당내 정치 잘못해가지고 당이 망하죠. 그거는 국가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당내 정치에 개입하고 하는 건 물론 문제지만 당내 시스템을 건드렸을 때 망하는 건 당이지만 대법원 뽑는 걸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건 국가가 망하고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요. 이거 같이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여기에 양곡관리법도 뜨거운 논란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서 양곡관리법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정부가 난색을 펴왔던 법안이라 파퓰리즘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리도 이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겠다 시사했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면은 국민들이 쌀 농사를 더 짓습니다. 그럼 쌀이 더 넘쳐나게 되고 그럼 쌀 가격은 더 폭락하게 되고 수조 원을 들여서 쌀을 다시 사줘야 됩니다. 이것은 농민과 농업을 망치고 그 경제를 거덜나게 만드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 좀 말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 왜 이거 통과 안 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사실은 쌀값이 계속 폭락했었고 쌀을 생산을 많이 안 했는데요. 2020년 조금 특이하게 이제 면적도 올라가고 가격은 또 폭락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법 자체는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없다 보니까 농민 입장에서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려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매년 1조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이건.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뭐 캡을 씌우든지 아니면 그런 대안을 조금 계속 상의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임명 권한과 관련돼서도 양곡과 관련돼서도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